어느 날 작은 마을 피스빌의 평화로우면서도 격가는 지루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 평화로운 외관 뒤에는 톡 쏘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도둑 고양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아무도 주인이 없는 고양이가 수십 마리나 돌아다니며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고양이들 때문에 골치를 앓던 피스빌 사람들은 결국 마을 회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마을의 역사가이자 홉스의 팬이었던 토머스 홍씨였습니다. 그는 사회 계약론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 상태에서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바로 이 도둑 고양이 사건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이들이 주인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우리 가게를 털어갈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죠.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홍씨는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꺼내 들며 흡사 테드 강연을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사회 계약론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그들만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조금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마을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고양이를 밖에서 키우지 않고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둘째, 공동의 치안을 위해 피스빌 고양이 지킴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 조직은 고양이들의 행방을 감시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홍씨의 제안에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의 계획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스빌 사람들은 각자 조금씩의 자유를 양보하기로 했고 마을은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지킴이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도둑 고양이 사건은 점차 줄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피스빌은 더 이상 도둑 고양이 사건으로 골몰할 필요가 없었고 마을의 질서와 안전은 어느 때보다 평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의 힘임을 깨달았죠. 개인의 작은 양보가 모두를 위한 큰 평화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의 이야기로 돌아가며 홍씨는 회의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홉스가 왜 리바이어던을 통해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는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도 약간의 희생으로 더 큰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후로 피스빌의 사례는 전 세계에 전해졌고 마을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만 옛날 망망대해 한가운데는 나루나루라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세상과 단절된 채 고요하게 존재하며 그곳의 주민들은 아주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의 접촉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루나루 섬의 주민들은 자연 상태의 인간성을 그대로 간직한 그야말로 루소가 말한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섬의 사람들은 모두 온순하며 평화로웠습니다. 이들은 수렵과 채집, 간단한 농경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자원이 한정된 섬에서 필요한 만큼만 물자를 취하고 항상 다른 이들과 나누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루나루의 주민들에게는 경쟁이나 시기, 질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누구나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았고 각자의 욕구와 필요는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느 날 외부 세계의 한 탐험가가 나루나루 섬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듯한 이곳의 상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친절히 맞이하며 자신의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탐험가는 주민들이 가진 순수함과 공동체 정신에 감명을 받아 섬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탐험가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마침내 나루나루 섬은 외부 세계로부터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발전을 알리고 풍부한 자원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섬 주민들에게 다양성을 가져다 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섬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사상과 기술들은 이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서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경쟁과 소유욕이 생겨났고 이는 곧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루소의 이론대로 문명의 접촉은 곧 불평등을 초래했고 선민들의 본래 온순함과 평화는 점점 잃어갔습니다. 탐험가는 이 변화의 책임을 느꼈고 결국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만족할 줄 아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문명은 편리함과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 본래의 평화와 온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루나루 섬 주민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문명 속에서도 그들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기술과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루나루 섬은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지닌 독특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소의 자연 상태 이론을 바탕으로 문명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합니다. 나루나루 섬의 전설은 우리가 잃어버릴지도 모를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그것을 현대사회에서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에 도시와 시골이 공존하는 어느 나라에 효율적 이타주의의 원칙에 영감을 받은 청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상적인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고 자신의 삶을 이 새로운 철학적 관점에 맞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초코파이 사건이라고 불리며 이 작은 마을에서 전설로 전해지게 됩니다. 민수는 어느 날 퇴근길에 빵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빵집 주인의 큰 소리는 수년간 이 단골 고객으로서 친근하게 느껴졌고 그날도 어김없이 민수야, 초코파이 좀 사가라. 오늘은 특히 맛있어 하며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민수는 평소와 다르게 과연 초코파이 구입이 효율적 이타주의에 맞는 선택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초코파이를 구매해 먹으면 당장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돈을 롬바르디아의 말라리아 모기장을 구입하는 데 보태면 정말 얼마나 큰 선을 이룰 수 있을지 수치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곰곰이 고려한 끝에 민수는 초코파이 구매 대신 곧바로 집에 돌아가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5,000원을 기부하면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서 모기장을 한 개 사는 대충분하다는 정보를 확인한 그는 신속하게 기부를 완료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우연히 이 사실을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민수의 초코파이 사건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안 산 게 뭐 그리 거창하냐 며 놀렸지만 곧 그 의식의 전환에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초코파이를 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후 친구들은 자신의 삶에도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한 잔 덜 마시고 그 비용을 모아 지역 노인회나 고아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들의 작은 기부들은 마을의 이름을 딴 장학금으로 집결되어 지역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 중 한 명은 훗날 유명한 연구자가 되어 효율적 이타주의에 기반한 기부 문화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와 친구들의 작은 결심은 공동체 전체로 퍼져 마을은 시민의식과 기부 문화를 통해 주목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마을에서는 초코파이 데이라는 기념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모두가 초코파이를 먹으며 자신들이 작은 선택을 통해 이룬 긍정적인 변화를 되새기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더 큰 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민수의 초코파이 사건은 작은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전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효율적 이타주의의 아이디어가 실천적인 가치를 띤 사례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마을이 이룩한 이야기는 그저 한 번의 기부가 아니라 사회적 철학으로서의 효율적 이타주의의 중요성을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기름 없는 작은 마을의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조용한 삶을 즐기는 헤롤드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헤롤드는 매일 아침 동틀 무렵 낚시대를 챙겨 강가로 나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 철학자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헤롤드가 늘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가장 열정적으로 고민하던 주제는 바로 의도였습니다. 어느 날 헤롤드는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매우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느다란 물안개 속에서 한 무리의 백조들이 평화롭게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다소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백조는 물 위에서 다른 백조를 향해 공중으로 높게 뛰어오르며 날개를 힘차게 휘저었습니다. 헤롤드는 그 광경을 보고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백조는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단순히 놀이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숨어있는 걸까? 며칠 후 마을에 새로운 이주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런던에서 온 젊은 철학 박사 앨리스였죠. 앨리스는 연구를 위해 조용한 환경을 찾다 이 마을에 오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쉽게 친해졌습니다. 헤롤드 또한 그녀와 친구가 되었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앨리스에게 백조의 이상한 행동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앤스콤의 의도 이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롤드 앤스콤에 따르면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한 이유, 즉 의도가 있어. 백조의 행동도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닐지도 몰라. 그것이 놀이일 수도 있고 다른 백조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해롤드는 앨리스의 설명을 듣고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철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책 속의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를 돕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죠. 그 후 해롤드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에도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의도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고 싶었던 그는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공터 한가운데 조그마한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수막을 걸었죠. 당신의 오늘 행동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쓰인 현수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차츰 그 문구가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인사조차도 무심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를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변화는 점점 큰 변화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행동에 담긴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려 애쓰면서 점점 더 따뜻한 마을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해롤드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의 작은 실험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롤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행동도 그 속에 숨은 진정한 의미를 찾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앤스콤의 철학적 통찰을 재미있게 현실로 구현한 사건으로 작은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해롤드 자신도 그런 과정을 통해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인 마을은 이제도의 마을로 불리며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답니다.